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다른 그 장소에서는 대선 공약에 관련된 토론이나 또 회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하나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 정말 청년들을 위한 우리 미래를 걱정하는 위한 그러한 청년 공약에 대한 논의가 과연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에서 제가 발제를 자진하게 됐습니다. 많은 그동안에 선거가 있었고요. 또 많은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트렌드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겠고요. 아마 이러한 선거 공약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과연 우리는 이러한 공약들에 대한 사후 검증, 당선자들에 대한 사후 검증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정말 우리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도 사실은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일회성으로 봤는데 문제는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한 공약들이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 우리 사회에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앞으로는 정말 잘못된 공약은 아무리 표가 될지라도 내면 안 되고요. 또 우리 스스로 그러한 공약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서로 분석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선거에 참여할 기회가 있든 어떤 관계없이 스스로 좀 자정 능력을 갖는 그러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청년 문제가 앞으로 고령화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될 거고요. 그러면 청년들이 바로 고령화 사회를 짊어지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얼마큼 힘든가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 공약을 저 나름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지된 기준에 따라서 청년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패널들에게도 알려드렸고요. 청년 공약의 한계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청년 공약들이 다음 선거, 다다음 선거라도 무엇을 고민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몇 가지 사례만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청년 공약은 포퓰리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년들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공약을 해도 거기에 현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불안하니까 뭔가 조금만 더 나은 직장, 안 불안한 직장을 찾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에 기웃거리고 있는 거고요. 저는 청년들은 좀 더 과감하게 민간 부문에서 창의적 혹은 보다 국가의 우리 경제사회적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또 청년들의 상태가 낮습니다. 물론 연령별로 봐도 청년들의 그 소득 수준이 낮은데 거기다가 이제 점점 비정규직이라든지 사회경제적으로 생각이 초년병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들의 생활이 굉장히 힘든 것이 사실이고요. 또 매번 그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꼭 학벌의 지혜라든지 이러한 그 크로니즘이니까 다양한 천장이 존재하고 있고 집값은 너무 높아서 우리 청년들이 생활 상태, 원룸이 됐든 작은 오피스텔이 됐든 이 상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이 사실은 점점 오피스텔과 원룸의 면적은 점점 좁아지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의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녀 사교육비, 청년들의 그 가장 큰 고민은 자기가 달에 올해 내년 생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가족을 가지고 내가 30년, 40년을 보는 거거든요. 굉장히 멀리 보고 우리 청년들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러한 공약들은 단순히 현재 문제만 해결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약들이 미래에 대한 시그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 비전을 주는 것이 먼저지 현재 단순히 30만 원, 40만 원 혹은 정부의 돈에 의존하는 그러한
hand to mouth 그러한 공약 이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오히려 더 청년들의 그 사회적 상대에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이제 그 모든 공약들이 전부 그 각자 그 계층별로 그냥 그 공약이 사회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계층의 타겟팅으로 한 표모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그롤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또 세대 간의 공약 자체는 세대 간에 서로 같이 또 공약을 실천해서 나눠먹기식의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청년 공약의 형태인데 거의 모든 것이 다 유사한 공약이 많이 나오고 있다. 사실 자신만의 공약을 함께 제시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자신의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선거 공약들도 뭐 10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순위별로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청년 공약의 순위가 다른 위치에 놓여져 있고 문제는 이제 그러한 청년 공약의 내용 자체가 청년들을 경제 사회적인 그 혜택을 받도록 하는데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약을 평가하는데 우리 저희 앞에 백 대표도 발제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사회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공약이 실행이 됐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되더라고요. 이것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타협성이 있는지 또 다른 부분을 왜곡시키지 않는지 예를 들면 청년 공약을 만약 정말 실현이 된다면 필연적으로 그 자원의 한계 때문에 노인이라든지 혹은 빈곤층들은 혜택을 받는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가능성도 우리가 봐야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분배적, 교육적, 혹은 자율성에 대한 문제를 같이 봐야 된다 생각입니다. 우선 우리의 환경 자체를 봤을 때 많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이 와중 속에 우리 청년한테 생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청년들의 그 교육, 지금까지 교육 방식이 반드시 옳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잘못된 교육 시스템 속에서 성장해 왔다고 저는 가정하고 있고 현재도 이미 일반 시장에서 보이는 현상들도 실제로 미스매치 문제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고령사회를 위한 고령자 중심의 정책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청년들의 지급되는 그 예산 규모가 남들은 뭐 꽤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은 이 고령층이나 이러한 그 부분들 기초연금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턱도 안 되는 그런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청년들에서 제가 형식적으로 이제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제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약을 제대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대졸 이상 실업자 수가 최근에 제일 높은 것으로 50만 명 이상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비경제활동 인구도 제일 많은 것이 최근에 자료로 나타나고 있고 뭐 하고 있느냐? 전부 스펙 쌓고 취업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이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기업 환경이 나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는 것보다는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그런 판단으로 해외 직접 투자가 사상 최대입니다. 중소기업도 요새는 해외로 진출하는 상태고 주요 대기업들도 현대 삼성도 2000년 이후에 국내 고용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중소기업도 같이 나간다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리 이 청년들에게 일을 해라, 취업을 해라,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저렇게 다 빠져나가고 있고 지금도 이 순간에 일자리가 나가는데 무슨 청년 고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을 줘야지. 일자리가 없는데 땅에다 맨 땅에다가 땅 파고 있을 필요 없지 않나요? 더군다나 이제
이 노동시장이 경직되다 보니까 이미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로봇 자동화가 어느 나라보다 많이 세계 1위입니다. 자동화 비율이 쉽게 얘기하면. 제일 자동화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저는 독일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뭐 전체적인 그 독일의 산업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근데 독일이 300대 1인데 1만 명당 로봇들 우리가 500대 1. 전혀 청년 고용 문제는 고용이 청년의 기본적인 그 공약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지원 무조건 취업 지원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 청년의 형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방황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정규직이 굉장히 OECD 제일 전환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죠. 그리고 이러한 그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일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역사적이지만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인턴 이런 것들이 현재 노동 청년 빈곤을 나오는 정책의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금 측면에서 봤을 때도 청년들의 임금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다면 청년 근로자의 실업률도 어떤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청년 공약을 간단히 이제 몇 가지 요약을 했는데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청년 공약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80만 개 일자리를 가장 큰 아이템으로 보고 있고 고용할당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일종의 규제죠. 기업적인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청년 구직 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하지만은 이러한 부분들도 실제로는 일반 자치단체에서 지금 다 하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 공약과 대통령 공약이 도대체 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공약이 설령 실천된다고 해도 단체들의 공약과 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제도들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중 지원이거나 혹은 자치단체의 지원을 줄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거의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육아 문제는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고민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이게 국가 대통령의 공약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자치단체 공약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 생각이고 또 실제로 우리가 교육감 같은 경우는 직접 직선을 하거든요. 그럼 교육감 공약하고 또 뭐가 다르냐 대통령 공약하고 근본적인 우리 선거제도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첫 번째 나오는 선거 공약이 이제 기업에 대한 기회 제공입니다. 기업의 그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으로 하여금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 상당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또 뭐 조세 감면이라든지 고용세습의 불합리한 노동과에 일단 천장을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2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교육을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나름대로는 청년 공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점에서는 또 기존의 다른 공약들과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시적 청년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낭비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번 고용하면 5년 동안 고용을 하게 되면 그 6년째에는 처음부터 해고시키는 비정규직과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용 보장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아예 처음부터 청년을 고용하지 않고 자동화라든지 다른 형태를 볼 수가 있다. 연간 근로시간 1800시간 같은 경우 이 상태에서는 기업들이 경영할 수가 없겠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얘기합니다만 실제로 이것도 역시 상당 부분 자치단체 정책과 또 중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대통령의 공약이 이 복지 공약을 우선적으로 내세움에 따라서 사실 실제로 중요한, 정말 중요한 외교라든지 국방이라든지 혹은 전체 산업이라든지 이런 대한 공약은 거의 전무하고 다 복지 공약으로 대체해버리는 형태가 되고 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포퓰리즘적인 형태로 잘못된 정책 방향을 유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거의 근로자 중심의 복지 정책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사회경제적 부작용 나올 소지가 굉장히 많은 정책입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라고 하는데 공공부문이 이제 품이 있는 일자리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대통령 후보들은 공공부문을 굉장히 품이 있는 일자리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간호, 보육, 교육, 소방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자리입니다. 간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년 근무, 초봉, 1년 근무하면 10%가 다 힘들다고 다 나가버립니다. 간호사 자격증이 30만 개인데 15만 개도 현업에서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간호사가 없어서 너무 힘드니까 병원 경영이 안 될 정도 문을 닫아야 될 상태가 바로 이 공공부문의 일자리입니다. 근데 이런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리고 품이 있는 청년 사회를 구성하겠다? 넌센스죠. 그래서 공공부문은 정말 쓰레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소방도 마찬가지고 교육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유아원에서 보모들이 어린아이들 때리고 하는 이유는 좋은 일자리는 그렇게 안 하죠. 힘드니까 애들 때리고 짜증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공약의 한계, 실제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정책이 없다. 적어도 청년들을 위해서 통일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청년들이 세계에서 어떠한 위치에 가 있도록 하겠다는 비전 정도는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는 없고요.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정책은 이미 검증된, 그러니까 해보니까 표가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우린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 더 많은 보조금을 주겠다, 지원금을 주겠다, 증액 중심의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다른 공약에 비해서 매우 빈약하고 소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질 수만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자치단체 제거가 중복되거나 혼선을 나갈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청년 정책이라는 수도 있는데 노인 정책을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그 부담은 전부 청년이 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청년 공약입니다. 청년의 역공약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청년의 부담을 지우는 공약도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해줘야 된다. 청년 공약도 봐야 되겠지. 청년 공약의 사회경제적 평가를 간단히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청년들이 과연 이러한 그 공약을 낸다고 해서 발표를 찍을까? 실질적으로 세계 각국의 사례를 보면 청년들은 투표를 안 합니다. 투표를 안 합니다. 제일 낮은 계층이 청년들입니다. 투표율이. 그 이유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공약에서 미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약에서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열심히 투표를 하겠죠. 이제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청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실업이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이 공약이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또 하나는 과잉 청년 공약은 청년들에게 족쇄 혹은 마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 수당. 공공 일자리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시생이 25만 명이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공공 일자리 또 80만 개 만든다고 그러면 공시생이 더 늘어나는 거죠. 당연히 공시생 늘어납니다.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사회적 비용은 12조 원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저는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삼성에서 근무하던 사람들, 아까 우리 삼성 얘기하고 삼성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공무원 하겠다고 공무원 시험 보거든요. 그러면 공시생이 25만이 아니라 한 50만쯤 될 것 같아요. 잠재적 공시생들. 문제는 이제 이러한 그 청년 공약들이 기업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은 결국 기업을 규제하는 공약이 될 수밖에 없고 임금 비용을 늘리고 또 결국 증세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문재인 대후보의 청년 일자리, 그 다음에 최저임금 10,000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로 이 최저임금 10,000원의 효과는 중소기업이 다 뒤집었을 수밖에 없고요. 대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대기업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인력을 안 씁니다. 전부 자본 투자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년 10,000원이 아니라 20,000원을 올려도 대기업은 전년 이 제도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받느냐? 중소기업. 중소기업 망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동화를 더 빨리 촉진시키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청년부직 수당 같은 경우는 청년의 잠재적이기 때문에 당장 아마 LG나 일부 마트에 아르바이트생들 전부 다 줄일 거다. 반값 등록금 같은 경우는 기업의 재정 압박이 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업기 고등학생들이 사회 나가려고 하는데 등록금이 싸니까 당연히 대학 가죠. 그러면서 실업계 고등학생들한테 먼저 취직하게 하겠다?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정책 시그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만 쓰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우수자 등록금 지원, 이것도 아주 대단히 재밌는 연구일 수도 있는, 재미있는 공약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적 우수자들은 사실 혜택 받는 사람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사실 부잣집 애들이 많아요. 가난한 집 학생들은 아르바이트하고 그 다음 일하느라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적 우수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취직도 잘 돼요. 성적이 좋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빈익빈 부익부를 아주 원천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정책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선집과 같이 니즈 베이스로 성적이 우선이 아니라 성실성이라든지 혹은 그 가정사정에 따른 장학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대의 경우에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선집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연금 출산 목목 크레딧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내면서 그러면 이게 정부가 이제 일부 크레딧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정부는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전부 다 국민들, 지금 청년들이 다 부담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기 돈, 자기 혜택 받고 자기가 결국 돈 내는 제도라는 거예요. 청년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돈 내고 돈 먹고, 그러니까 자기 돈 내고 자기가 가져가는 그런 기분. 양육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약은 정부가 끝나도 우리는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사회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다고 보는 것이 이 국민들이 이러한 공약 과정에서 세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해요. 잘못된 정책도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기 재산, 차기 선거에 다시 또 재활용되거든요. 결국 국민들은 이것이 마치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잘못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믿고 거기에 따른 투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약들은 세대 간 갈등을 낳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공약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이제 자기 세대는 자기 세대가 책임져야지 청년들이 왜 기초연금을 연간 10조씩 2040년이 되면 100조가 되는데 그 100조 그러니까 한 1년에 100조입니다. 1년에 100조 혹은 안 후보의 공약 같은 150조를 쓰게 되는데 왜 청년들이
150조의 세금을 매년 부담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자문, 자답을 우리 스스로 하지 안 되고 거기에 따른 판단을 우리 청년들이 해줘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